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노르웨이 경찰관이 왜 서울의 복지센터에서 아이들과 김밥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그가 어떻게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이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 그는 대답합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없었을 겁니다. 그는 상처를 숨긴 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말도 문화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자신을 몰랐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손길과 작은 마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죠.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노르웨이 경찰관이었던 에이릭 안데르센, 지금은 은연씨로 살아가는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에이릭 안데르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오슬로 시내. 당시 저는 경찰 특수기동대 소속으로 도시의 가장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인질극 발생 소식을 들었고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총격이 시작된 것은 진입 직후였습니다. 저보다 앞서 들어간 동료 미켈스는 두 발의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범인의 위협이 너무 가까웠고 결국 미켈스는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의 마지막 숨소리, 눈빛, 손끝의 떨림까지도요.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출근을 했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상이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식은땀이 흘렀고 갑작스러운 소음에 손이 먼저 움직이곤 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고 대화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생신날에도 저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해 침묵만 지켰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심각한 PTSD라고 진단했습니다. 상부는 휴직을 권유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랑스러웠던 경찰이라는 직업은 더 이상 제가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치유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사가 권한 국제 힐링 프로그램 목록에서 서울 치유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그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익숙한 사람과 언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단지복 몇 벌, 상비약, 그리고 미켈슨과 찍었던 사진 한 장. 어차피 다시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슬로에서 인천까지 14시간의 비행. 창밖에는 끝없이 펼쳐진 얼음 바다와 어둠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의 물음에도 손짓으로 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감정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가길 바랐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서서히 흐려지기를 바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은 믿기지 않을 만큼 정돈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는 너무도 빠르고 친절했습니다. 공항 내부에 흐르던 음악, 환한 조명, 사람들의 밝은 표정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몇 번이나 외국인? 하고 물었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빛났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여전히 회색 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서울 중심부의 작은 복지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조봉사자로 배치되었고 말 없이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첫 발을 들이던 순간부터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아이들은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었고 직원들은 한껏 웃으며 저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인사, 어서 오세요. 라는 한마디에 저는 도리어 긴장했습니다. 웃음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정함이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줬지만 저는 계속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말 걸지 마세요 라는 표정을 지었고 가능한 한 구석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머리에 까무잡잡한 피부, 조그마한 손을 휘저기며 저기요. 외국인 아저씨죠.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개만 끄덕였고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해요? 화났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잊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 중인 미혼모 윤지영 씨였습니다. 지영 씨는 도윤이가 말이 많아 죄송하다고 했고 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 장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도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왜 하필 저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왜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 아이의 목소리를 계속 떠올리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복지센터에 가는 발걸음이 전보다 조금 가벼워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주 조금씩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복지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만 채우고 가능한 한 아무 일도 없이 돌아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 속에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다문화 가족 체험의 날이었습니다.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놀이와 음식 문화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원래 행사 진행팀의 뒤편에서 의자 정리만 도와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긴급히 누군가가 자리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안데르센 씨, 혹시 잠깐만 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분의 요청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눈이 마주친 순간 도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대에 올랐고 아이들과 함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놀이였습니다. 한국어도 서툴렀고 규칙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제 실수를 보고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웃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놀이가 끝난 후 도윤이는 제 옷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웃으니까 사람 같아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도 깊이 박히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이의 눈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대답 대신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짓은 제 의식보다 앞서 나간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노르웨이 아저씨, 큰키 아저씨, 혹은 에이릭 선생님. 저는 그 호칭들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 이름 없는 존재에서 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윤지영 씨와도 점점 말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말 정도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의 영어 실력이 꽤 좋아졌다는 말을 건넸더니 지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요? 전 어릴 때 영어 학원도 못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다르죠. 영어가 재미있대요. 아마 에이릭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뜻해지기 시작한 마음에도 여전히 그림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잠든 밤에는 불쑥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는 아직 싸늘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조금씩 녹인 것은 아이들의 관심과 손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수업을 하던 중 종이 접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색종이로 종이학을 접고 있었고 저는 그 과정을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제 손에 색종이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펜을 내려놓고 색종이를 펼쳤습니다. 서툴지만 아이가 알려주는 대로 접기 시작했고 완성된 건 비뚤비뚤한 종이학 한 마리. 하지만 아이는 박수까지 치며 말했습니다. 우와, 아저씨 첫 번째 종이학이다. 대박.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는 기쁨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악몽이 올까 두려웠지만 그래도 감정에 맡기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깊게 잠들었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조용히. 다음날 아침 해가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나라에서 다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따뜻함을 스스로 차단하고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조심스러운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너무 빨리 와버린 건 아닐까? 이대로 무너져버릴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 윤지영 씨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그 걱정들도 잠시, 아주 잠시 멈춰섭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2달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은 조금 익숙하게, 그리고 지금은 하루를 시작하며 복지센터의 문을 열 때 제 마음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센터로 가는 길에 윤지영 씨로부터 긴급 문자를 받았습니다. 에이릭 씨, 뉴스 보셨어요? 우리 센터가 문제가 생겼어요. 놀라며 뉴스를 확인해 보니 지역 정치인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여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빙자한 치유 프로그램. 그 실체는? 그 글에는 저를 포함한 몇몇 외국인 봉사자들의 사진과 함께 지속적인 예산 낭비와 복지 혜택 오용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멍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분명 우리는 정당한 활동을 했고 아이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는 누군가가 단 한 장의 사진과 오해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봉사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떠날 때일까? 어차피 여기는 제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센터를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인사하지 못한 채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센터 직원이자 절친이 된 하민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도윤이 생일이에요. 혹시 모르셨죠?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의 생일, 제가 기억해야 했던 날, 그 아이는 저를 가장 좋아하는 어른이라고 했는데 그 생일을 잊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센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 그 순간 출입문이 열리며 도윤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나 오늘 생일인데 아저씨는 꼭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몸이 제 가슴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랑 약속했잖아요. 다음엔 내가 먼저 영어로 말 걸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센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를 비판한 정치인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통역사를 대동한 채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며칠 후 그는 조심스럽게 센터를 방문했고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분위기를 목격한 그는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위기는 그렇게 한번 수습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기는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노르웨이 본국의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복직 가능 결정 통보 및 재활 지원 프로그램 연장 제안.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돌아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면 안 되겠니? 에이릭? 거기서 더 무얼 하려고 그러니? 그 순간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저 역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은 길어졌고 마침내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산책길에서 윤지영 씨와 마주 앉아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 씨, 저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복직 통보가 왔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요 아저씨가 있어줘서 참 고마웠어요. 도윤이한테도 저한테도요. 그런데 이제는 아저씨가 스스로에게 고마워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저씨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반짝였고 그 안에서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진짜 삶인가?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 온 이 땅에서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복직 거절 의사를 담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귀화 신청서였습니다. 귀화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 순간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것은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 에이릭 안데르센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는 결심의 서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 온 이유는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머물고 싶은 이유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구청 민원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건강검진서, 그리고 귀화 신청 서류를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귀화 동기란에 써주신 내용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쓴 문장은 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인간다운 삶을 배웠습니다. 웃는 법도, 우는 법도요. 귀화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문화 이해도 평가, 그리고 면접까지. 하지만 저는 모든 과정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윤이는 어느새 1학년이 되었고 복지센터의 아이들도 하나 둘씩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이릭 아저씨에서 에릭 선생님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에리 아저씨로 바뀐 그 호칭은 어느새 저의 진짜 이름이 되어갔습니다. 윤지영 씨와는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항상 저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서울에서의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영 씨가 제게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요. 아저씨는 우리 친구예요. 에리 아저씨. 한국말 더 잘하게 되면 우리랑 게임도 해요. 저는 그 편지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켈슨을 잃은 후 처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귀화 절차를 마치고 저는 마침내 한국 국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주민 등록증을 받는 날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글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오래 고민 끝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현이라고 해주세요. 은혜로 빛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에이릭 안데르센에서 은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의 한 지역 복지센터에서 정식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인 가정을 돕고 있으며 때로는 이민자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한국어도 더 배워야 할 게 많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도윤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왜 우리나라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고향이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해줍니다. 이제 이곳이 제 고향이에요. 도윤이도, 지영씨도, 이 마을 사람들도 다 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상처를 묻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상처에 따뜻한 손을 얹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나라입니다. 그 따뜻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도윤이와 손을 잡고 등굣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마을 어르신들과 복지센터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웃습니다. 예전에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사람이 지금은 매일매일 살고 싶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 사람의 상처가 한국이라는 따뜻한 땅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다시 피어날 수 있었는지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몇 번이고 울컥했답니다. 한국어 한마디도 못했던 노르웨이 경찰관이 이제는 은연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아이들과 웃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야기 어디 있을까요? 그가 말했죠. 한국은 상처를 묻지 않고 따뜻하게 손을 얹어주는 나라라고요. 이처럼 한국의 진짜 따뜻함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